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항상 사연 들으면서 깜짝 놀랄 일도 많고 세상엔 기막힌 일도 또 감동스러운 일도 참 많더군요. 그런 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최근 저에게도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겪어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한텐 6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오빠는 4년 전에 결혼해서 저한텐 오빠와 동갑인 새언니가 한 명 있고요. 거의 평생을 오빠랑 둘뿐이었는데 새 식구가 생긴다니 정말 기뻤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일인데도 여전히 그날이 문득문득 기억나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도 고모가 갑자기 데리러 왔어요. 오빠 손을 잡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둘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장례식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죠. 방이 참 많아서 신기하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고모의 발길은 어느 방 앞에서 멈추었고 그곳에는 엄마 아빠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엄마랑 아빠다. 히히, 우리 엄마 이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사진 예쁘다고 폴짝폴짝 뛰면서 저 사진 놔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 제 옆에서 오빠는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아마 오빠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으니까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말이죠. 장례가 끝나고 저희는 고모 집으로 가게 됐어요. 남은 가족은 유일하게 고모뿐이었거든요. 저는 장례가 끝나고 한참이 지날 때까지도 밤만 되면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 위로해 준 건 오빠였어요. 제가 자다 깨서 울 때면 오빠가 안아주고 토닥여주면서 다시 재워주곤 했거든요. 미나야, 이제 엄마 아빠는 못 만나. 대신 오빠가 엄마 아빠만큼 더 사랑해 줄게. 마음껏 울고 후련해지면 다시 자자. 알겠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빠도 사실 고작 초등학생이었을 뿐인데 저한텐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듬직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자기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제가 힘들지 않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늘 다독여주고 안아줬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시려오곤 해요. 오빠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정작 그런 오빠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남들보다 좀 더 우애가 깊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오빠인가 동시에 엄마였고 아빠였어요. 또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놀아주기도 했고요. 오빠가 고등학교에 갈 때쯤 고모네 집도 형편이 어려워져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저희는 그렇게 고모 집에서 나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오빠 나이 정도였는데 그때도 저는 여전히 그저 어린애였고 앙탈 부리기 바쁜 애였죠. 그 나이 때 오빠는 그렇게 의젓했는데 그렇게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가고 오빠는 일을 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 세월이 뚝딱이더군요. 자긴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생 때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으면서 저보고는 꼭 대학 가서 공부하라고 어떻게든 지원해주겠다는 오빠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 저도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고 덕분에 4년 내내 장학금 받다가 졸업했어요. 그 후 저희 둘 다 모두 취업을 했고 그제서야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4년 전 어느 날 오빠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착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언니였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추레하지도 않은 차림의 언니는 알면 알수록 검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빠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까
이전 오빠 여자친구들 중에는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빠 등골 그만 빼먹으라고 참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언니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해도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고 만날 때마다 제가 불편할까 봐 세세한 것 하나까지 배려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땐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병실에 찾아오기까지 했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한창 바쁠 때였는데도 말이죠. 아유, 많이 아프죠? 일만 아니면 내가 간병해 주는 건데 미안해요. 병원 죽 맛 없을 것 같아서 전복죽이랑 반찬 조금 싸왔으니까 입맛 없을 때 데워 먹어요. 언니,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바쁠 텐데 이런 건 또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챙기고 살아야죠. 고작 일주일 입원이었는데 언니는 제 병실을 10번도 넘게 찾아왔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병실을 쓰던 아주머니들이 정신 사나우니까 언니 좀 그만 부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언니를 보면서 아, 우리 오빠 인생에 드디어 빛이 비추는구나. 이제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싶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맨날 못난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고 저는 오빠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오빠랑 언니는 계속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누인데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둘이 꽁냥거리며 살기도 바쁠 텐데 불청객처럼 제가 끼는 건 정말 아니다 싶어 오빠네 집은 회사랑 너무 멀다는 핑계로 겨우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보증금을 언니가 내줘서 제 돈은 거의 쓰지도 않고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가씨,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꼭 돌아와요. 알았죠? 여자 혼자 사는 거 진짜 힘들 텐데. 고마워요, 언니. 그래도 나도 이제 독립해야죠. 다 컸는데 자주 연락할게요. 반찬 떨어지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우리 집 거 만들면서 조금 더 만들면 되니까. 알았어요. 고마워요, 언니. 짐 싸서 집에서 나오는 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10여 년 만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해가 지자마자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제야 비로소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몇 번이나 오빠랑 언니한테 연락을 할까, 그냥 다시 들어간다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죠. 그러던 사이 두 사람에게는 허니문 베이비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모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떨리는 일이었죠. 임신한 언니는 출산 직전까지도 저를 챙기느라 참 많이 바빴습니다. 아가씨, 내가 조리원 들어가면 한 2주 정도 못 챙겨주니까 반찬 넉넉히 챙겨왔어요. 냉동실에 곰국 넣어놨으니까 밥 먹을 때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고 빨간 통에 반찬은 빨리 쉬는 거니까 2, 3일 안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른 반찬들은 노란 통에 넣어놨으니까 접시에 덜어 먹으면 2주는 갈 거고 그리고 아우 언니 알았어요. 언니 없는 동안 진짜 잘 챙겨 먹고 있을게요. 제 걱정 그만하고 언니 몸 좀 챙겨요. 그래야 우리 조카도 건강하게 나오죠. 아가씨 놓고 조리원 가려니까 마음이 영 안 놓이네. 나 그냥 조리원 가지 말고 집에서 몸조리 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니까 제발 조리원에서 푹 쉬다 와요. 2주만이라도 편안하게. 알겠죠? 언니 조리원에서도 내 걱정하고 있으면 나 앞으로 언니한테 반찬 안 얻어 먹을 거예요. 알았죠? 언니는 끄덕이며 헤헤 웃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하루 전까지도 제 걱정만 하던 언니는 다행히 순산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첫째 조카를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언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첫 조카를 만나고 2년 뒤 저는 너무나도 예쁜 둘째 조카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골고루 나온 언니에게 100점짜리 엄마라며 엄지손가락을 몇 번이나 치켜 세웠죠. 그럴 때마다 언니는 손사래를 치긴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오빠도 애가 둘이나 생기고 나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더 열심히 살고 더 가정에 충실한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약간 뒷전이 되었고 오빠는 그 사실에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날 신경 쓰고 있는 오빠가 문제야. 이렇게 예쁜 마누라랑 애들 두고 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죠. 오빠랑 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 애기들이랑 지지고 볶고 때로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찍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 도움이 필요할 때 후다닥 달려가서 도와주고 다시 빠지곤 했어요. 이제 오빠만의 삶을 또 오빠만의 가정을 살고 있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미나야, 요즘 바빠? 어? 아니 특별히 바쁠 건 없는데 나 얼마 전에 회사 계약 기간 끝나서 재취업 알아보느라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왜? 뭐 필요해? 아, 그럼 진짜 미안한데 며칠만 와서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그거야 어렵지 않지. 우리 조카들 보는 건데. 근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 사실은 네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에? 언니가 왜?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만 하고 애들이나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써. 내가 아무리 퇴근하고 와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난감해하는 오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착하디 착한 언니가 애들과 집안일을 내팽겨쳐 놓고 밖으로 나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에이, 언니도 좀 놀고 싶을 수 있지. 애들 둘 낳고 지금까지 쉬어본 날이 얼마나 있다고. 오빠가 좀 이해해줘. 아니, 그게 정도가 좀 지나쳐. 아무튼 집에 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오빠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오빠를 만나면 언니한테 좀 더 잘해주라고 해야겠다. 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밖으로 돌려고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인상이 써지더라고요. 집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싶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다니는데 기가 차더군요.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다 못해 썩어버린 음식들이 한가득이었고 설거지통엔 집에 있는 온갖 그릇이 다 꺼내져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빨래는 돌려놓고 널질 않아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고 화장실은 청소를 도대체 언제 했는지 변기엔 검은 곰팡이, 타일엔 주황색 곰팡이, 세면대엔 붉은 곰팡이까지 정말 형형색색의 곰팡이가 다 있더군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었죠.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아니, 언니가 집에 아예 안 들어와? 한번 나가면 들어올 줄을 몰라 요즘. 들어와도 잠만 자고 바로 다시 나가고. 어이가 없어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둘째 조카가 다가오더군요. 꼬모! 꼬모! 평소 같으면 달달한 아기 냄새가 물씬 풍겼어야 할 조카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애가 똥을 쌌나 싶어서 기저귀를 들춰보는데 도대체 똥을 언제 싼 건지 이미 마를 대로 말라있는 똥 위에 새 똥이 얹어져 묵직한 기저귀를 차고 있더군요. 엉덩이엔 발진이 가득했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오빠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에게 화를 내는 건 제 평생 처음이었죠. 아니,
언니가 못하면 오빠라도 해야지. 이게 뭐야? 애 엉덩이가 다 짓물렀잖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야. 퇴근하고 와서 애들 밥 먹이고 씻기면 하루가 다 가는데 아무리 해도 집안일은 끝이 없더라. 저는 당장 양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냉장고 청소하고 반찬을 다시 만들어서 넣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락스로 빡빡 문질러 화장실 곰팡이들을 다 없애고 빨래는 처음부터 다시 해서 온 집안에 널어놓고 조카들 씻기고 약 발라주고 재워놨더니 언니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처음으로 언니에게 한마디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언니, 집이 이게 뭐예요? 언니도 힘들고 가끔 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주부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놀아야죠. 어머, 아가씨, 언제 왔어요? 우와, 우리 집 깨끗해졌네. 아니, 언니. 아유, 평소엔 안 그래요. 요즘 저도 직장 구하느라 좀 바빠서 그랬어요. 여기저기 부탁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아가씨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언니였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적어도 제가 겪었던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취업 부탁하다 보면 술도 한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사건은 그 후에 터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동안 저는 오빠 집에 가지 않았어요. 괜히 감시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한테 부담될까 봐 그냥 오빠한테 잘 지내냐고 통화 몇 통만 하고 말았죠. 시누이 노릇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오빠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 언니도 요즘 잘한다니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8개월이 흐른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밤 10시, 평소라면 전화를 하지 않았을 늦은 시간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딘가 불길한 느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미나야, 미나야. 오빠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 강인한 오빠가 말이죠. 오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미나야, 나 배고파. 그리고 우리 애들 좀 봐줘. 흐느끼는 오빠 목소리에 전화를 끊고 곧장 오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강하던 오빠가 눈물까지 보이나 싶어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오빠는 침대에 누워 꺼이꺼이 울고 있었고 애들은 입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허연 무언가를 묻히고는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언니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옷방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보고서야 애들 입에 묻은 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딸기. 그것도 곰팡이가 하얗게 펴버린 딸기였죠. 애들은 곰팡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딸기를 꺼내서 베어 먹었나 보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입 주변에 곰팡이가 가득 묻은 거였고요. 반찬은커녕 쌀도 뚝 떨어져 있었어요. 배달 음식 잔애들의 벌레가 꼬인 걸 보니 꽤 오래전부터 배달 음식으로 연명한 듯 했어요. 오빠, 왜 이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언니는 왜 저러고 있고? 아니, 언니가 안 하면 오빠라도 해야지. 집안꿀이 이게 뭐야? 애들은 왜 저러고 있는데? 미나야, 나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 너무 배고파. 애들도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뭐? 아니, 배달이라도 시켜 먹지. 왜 며칠을 쫄쫄 굶고 있어? 그것도 애들까지. 네 언니가 돈 아깝다고 카드 뺏어가 버렸어. 자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깝다고. 그럼 언니는 뭐 먹고 사는데? 언니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애들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맨날 술만 마셔. 뭐가 문제냐고 물어도 답도 안 하고 다음 날 되면 기억 안 난다고 오리발 내밀고. 너한테 이런 꼴 안 보이려고 했는데 정말.
다시 눈물을 보이는 오빠에게 괜히 신경질을 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 당장 재료를 살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오빠와 조카들에게 먹였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오빠도 조카들도 음식을 꾸역꾸역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소중한 내 조카들이 왜 이러고 있나. 근데 오빠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할 땐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는데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를 떡지다 못해 뭉쳐있고 무엇보다 음식을 편하게 먹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릇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허리를 숙이려고 했다가 신음을 했다가. 그래서 물었어요. 오빠 왜 그래? 오빠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그게 실은 몇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구조조정?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친구한테 중고 오토바이 하나 싸게 구해서 퀵서비스하고 다녔어. 옛날에 배달 알바 하느라 따놓은 원동기 면허가 그렇게 쓸 줄을 몰랐는데. 아니 근데 그럼 지금은 퀵서비스 안 해? 오빠가 애들 굶길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 3개월 전쯤 비 많이 왔던 날 있잖아. 그랬지. 나도 그래서 그날 퇴근하는데 시간 엄청 걸렸었어. 그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어. 허리 부상이라 당장 입원해야 된대서 입원했는데 내가 일을 못하니 병원비도 문제고 애들도 걱정되고 해서 보름 만에 퇴원하고 집에 왔거든. 처음엔 통원 치료 갈 때마다 네 언니가 같이 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귀찮다고 같이 가주질 않아서 병원도 못 가고 있어. 병원을 못 가니까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집안일을 못했구나. 집안일은 고사하고 내 한 몸 씻는 것도 어렵다. 혼자는 머리도 못 감고 허리 숙이는 일을 아예 못해. 일어서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널 부를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오빠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난 잘 지낸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이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저는 오빠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오빠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오빠와 조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언니, 그리고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옷방으로 가 잠들어 있는 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건지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던 터라 깨우는데도 한참이 걸리더군요. 겨우 잠에서 깬 언니는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 있더군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 실실 웃으며 절 껴안으려 하길래 저는 언니를 밀쳐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정신 좀 차려요. 집안꼴이 이게 뭐예요? 집안일 좀 신경 써요. 오빠랑 애들 이렇게 내팽겨쳐도 돼요? 어떻게 집안을 이 꼴로 만드냐고요? 전 언니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행동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을 줄 알았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어요. 표정이 돌변하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거나 잡아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린 년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네가 뭔데? 니깟 년이 뭔데 참견질이야. 이씨야, 지랄하고 앉아있네 진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순하고 착한 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때 오빠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다음 날 되면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고. 그래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든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거든 발뺌할 수 없게 증거를 만들어 놓고 싶었거든요. 언니는 제가 촬영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계속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짓거리를 해댔습니다. 너같이 사랑만 받고 자란 년은 모르지. 절대 모르지. 내 맘 같은 거. 아!
내 인생 돌려내! 돌려내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언니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오빠랑 조카들도 그런 언니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엄마 무섭다고 울길래 오빠 옆에 재워놓고 그날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트에서 잔뜩 장을 봐서 낑낑거리며 오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마침 언니가 있더군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주름까지 지고 있더군요. 사온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언니, 속은 좀 괜찮아요? 어제 일은 좀 기억나요? 아, 뭐 아가씨가 왔던 건 기억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더니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기억을 못하는지 못하는 척 하는 건지 자기 모습을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전 안방 TV에 휴대폰을 연결하고 전날 찍었던 영상을 재생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도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있던 언니도 적나라한 영상에 놀라는 눈치였죠. 그리고 언니는 그럴 리 없다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자리를 떠버리려고 하더군요. 내가 저랬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가 방을 나가지 못하게 저는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를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데 몸부림치면서 우는 언니가 어쩐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언니가 조금 진정된 뒤 마주 앉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알던 언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혹시 오빠나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씨.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언니 원래 되게 낙천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폐인처럼 망가졌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둘 연달아 낳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집도 꼴 보기 싫고 애들도 꼴 보기 싫고. 그럼 둘째 낳고서부터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둘째 낳고 한동안은 꾸역꾸역 버텼죠. 저 사람이 잘리기 전까지는. 오빠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은 실직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퀵서비스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버티고 있었는데 사고까지 나버렸어요.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 울음소리만 들려도 환청이 들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술에 손이 가고.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이 고해성사를 하듯 말하고 있었지만 언니가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저 아픈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언니, 우리 같이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도움받으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나보고 정신병원을 가라고요? 싫어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언니, 그까지 술 끊는 거? 집안일 하는 거? 하려면 하죠. 사람이 못하는 게 어딨어요. 나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아요. 내 정신 말짱하니까. 모든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오빠가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당신 아픈 거야. 아프면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당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아프니까 치료받자는 거야. 내가 가는 게 불편하면 미나랑 다녀와. 어? 언니는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정말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럼 나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은. 언니,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죠. 치료받고 나면 다시 원래 언니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동안 애들은 내가 잘 보고 있을게요. 애들한테도 건강한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설득하고 나서야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혼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울증도 심하고 알코올 중독도 심한 편이시네요. 불안감도 크고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일단은 입원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빨리 치료하면 그만큼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로 언니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폐쇄병동이라 면회가 쉽진 않아 걱정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스스로 바뀌려는 의지가 강해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 들었어요. 덕분에 언니는 얼마 뒤 퇴원할 수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 허브차가 우울을 좀 완화시켜 준대요. 내가 오늘 사갈 테니까 우리 같이 마셔요. 언니, 햇빛 보면서 산책하는 게 좋대요. 나 취직하기 전까지 매일 12시에 만나서 산책해요. 내가 예쁜 산책 코스 찾아놓을게요. 아주 가끔씩 언니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문을 연 집을 찾아서 무조건 찾아갔어요. 어느 날은 싱싱한 갈치회가 먹고 싶다고 해 바로 2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예매해 곧장 제주도로 떠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죠. 그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우울증에 좋다는 거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녔더니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고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지만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도 언니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조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낮 시간엔 언니 마음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언니가 전업주부이다 보니 어린이집 보내는 걸 망설여 했었는데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언니도 쉴 틈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덕분에 언니는 요즘 문화센터에 나가 요리도 배우고 새로 사람도 사귀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오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언니가 입원하고 퇴원하는 사이에 제가 오빠 데리고 계속 병원에 다녔거든요. 그 덕분에 허리가 많이 회복됐고 지금은 다시 사무직으로 취직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조카들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니 요즘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고요. 저희 집은 다시 이렇게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오빠 그리고 조카들까지 아예 응원 구호를 만들어서 언니한테 매일매일 들려주고 있어요. 좀 웃기긴 하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언니의 밝은 웃음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흔히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다, 생각을 고쳐먹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병드는 거더라고요. 병원 한번 갈래도 사람들 눈치 보이고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회복은 더디고요. 아픈 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정말 주변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마음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올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